네, 이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복음서 해석을 하는 큰 틀에서의 해석법과 관련해서 우리는 독자 중심 해석법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독자 중심 해석법이다라고 하는 게 처음에는 저자 중심 해석법이죠. 어느 정도 감은 잡으셨을 겁니다. 이제 두 번째는 본문 중심이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독자 중심 해석법입니다. 독자 중심 해석법에서는 독자가 본문을 이해한 것을 중요시합니다. 그 독자, 리더죠, 리더. 그래서 그 본문이 독자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 그러니까 독자 중심 해석법은 독자 역할을 고려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독자 역할입니다. 지나친 독자 중심 해석법은 독자가 본문을 창작한다고 봄으로써 저자나 본문의 중요성을 약화시킬 수 있는 점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 본문이 독자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라고 했을 때, 자, 그 독자는 1세기에 처음으로 접했던 어떤 복음서의 독자일 수도 있고, 우리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그 독자일 수가 있을 텐데, 자, 어떤 독자이든 한번 보십시오. 우리라고 했을 때, 독자 중심 해석법은 독자 역할을 고려할 수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사람이 독자가 될 수 있고 내가 독자가 될 수 있고, 그래서 독자가 처한 어떤 삶의 자리에서 어떤 본문을 읽었을 때에 그 본문을 습득하는 내 중심의 해석 방법이라는 거죠. 내 중심.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 해서 A라고 하는 독자가 얻은 부분들, B라고 하는 독자가 또 그 본문을 통해서 얻은 내용들, 그래서 각각 독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역할을 고려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은 지나친 독자 중심 해석법은 독자가 본문을 창작한다고 봄으로써, 창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나치게 독자 중심으로 치우치게 된다면, 지나치게 내가 중심이 되어서 그 본문을 해석한다고 한다면 저자나 본문의 중요성을, 원래 저자가 의도했던 내용이죠. 원래 저자가 의도하고 그러니까 원래 그 본문이 쓰여졌을 때에 우리는 최대한으로 좋은 주석을 함으로써 그 본문이 갖는 의미를 찾아야 되는데 그것이 약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단점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독자 중심 해석법으로는 독자의 본문 이해를 파악하여 그것을 본문의 해석으로 보는 독자 반응 비평, 여기에 Reader Response Criticism이라고 하는 독자 반응 비평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중에 공부를 조금 더 하고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조금 더 책을 많이 보신 분들은 이 내용과 관련해서 독자 중심 해석법과 관련한 독자 반응 비평이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용어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독자의 본문 이해를 파악하고 그것을 본문의 해석으로 보는 독자 반응 비평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크게 보면 이제 위에서 본 세 가지 방법과 관련해 가지고요. 큰 틀에서 보면 저자 중심 해석법은 역사 비평 방법론이고, 본문과 독자 중심 해석법은 문학 비평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려볼게요. 무슨 말이냐면 저자 중심은 역사 비평 방법론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그 신약 성서의 아주 중요한 한 책을 우리가 공부할 때, 내가 저자 중심으로 보겠다라고 할 때, 읽겠다, 해석하겠다라고 할 때, 그거는 역사 비평 방법과 굉장히 가깝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면은 그 저자가 이거는 거의 누가라고 볼 수가 있겠죠. 누가가 처한 역사적인 어떤 상황이 예를 들어서 누가가 바울과 얼마나 가까웠고 그리고 또 누가가 얼만큼 바울과 함께 사역하는 그 과정에 참여했는지,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이후에 나오는
그 바울의 선교 일정에 누가가 얼마나 참여했는지 이와 같은 것들. 그래서 그는 때로는 아시아에서, 때로는 뭐 유럽으로 가는 길목에서, 때로는 지중해 한복판에서 태풍을 만나고 하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이 저자가 이 내용을 거기다 담아낼 때 이제 그런 어떤 일련의 이 저자가 처한 어떤 상황을 분석하지 않고서는 이 부분을 이해하기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자 중심은 역사 비평 방문론과 굉장히 가깝습니다. 하지만 본문 중심 해석법과 독자 중심 해석법 같은 경우에는 문학 비평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문학 비평은 이제 뒤에 좀 설명이 되어져 있는데, 왜냐하면 그것은 본문 그 자체만 두고, 그리고 독자 중심도 본문을 보면서 그 독자가 해석한 결과물, 이제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문학 비평에 속한다고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학 비평의 일반적인 특징은 요즘에 이제 문학 비평이 많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요. 예, 문학 비평의 일반적인 특징은 최종 본문을 중요시하며, 최종 본문이라고 하는 건 우리 손에 있는 이 본문이죠. 최종 본문을 중요시하면 최종 본문을 통일성이 있는 글로 보고, 예, 그 본문의 변천사에는 별 관심이 없고, 예, 최종 본문이 중요하므로 본문의 전승 과정은 중요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본문 내용의 역사성에도 별로 관심이 없고 주로 이야기 세계에 관심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본문 그 자체, 최종 본문이 이제 우리 손에 있는 그 자체에 관심을 가지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문학 비평의 일반적인 특징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글을 보면서 문학 비평으로 글을 주석을 쭉 써내려간 내용을 보면 그 안에 있는 어떤 역사성에 대해서는 그렇게 중시 여기지 않고 주로 그 본문이 이야기 줄거리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집니다. 그 본문이 어떤 변천사를 통해서 형성이 되었는지 일종의 양식 비평 혹은 뭐 편집 비평이죠. 뭐 그와 같은데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별 관심이 없고 최종 본문 바로 거기에 관심을 이제 가지는 것을 우리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예, 그 이야기를 제가 여기다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예, 이제 그 문화 부평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서사 비평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서사 비평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이따가 바로 이어서 보도록 하고요. 자, 이런 저자 중심, 본문 중심, 그 다음에 독자 중심 이 해석법은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큰 틀에서 그 이해를 잘 해놓으시면은 우리가 신약 성서를 읽을 때 상당히 도움이 되고 또 복음서를 여러분들이 이제 해석하실 때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저자, 본문, 독자 이 세 개 해석법입니다. 자, 그와 관련해서 제가 한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더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가장 최근에 논의되는 복음서 해석에 있어서 몇 가지 접근 방법들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큰 틀에서는 우리가 저자 중심이고 독자 중심이고 그 다음에 본문 중심이고 이야기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이제 복음서 해석에 있어서 조금 더 좁혀서 보자면 우리는 이제 서사 비평이라고 하는 방법론과 그 다음에 이건 제가 좀 길게 설명을 나중에 드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회과학적인 어떤 비평과 관련된 부분, 이게 훨씬 더 최근에 이제 논의가 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죠. 그 다음에 수사 비평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까지 이제 저희가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낯선 용어들인데, 근데 아주 최근에는 이와 같은 방법론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같이 이제 보면은 좋겠습니다. 자, 우선 서사 비평을 좀 보겠습니다.
내러티브 크리티시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서사 비평, 문학 비평 중에 이제 하나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참고로 이 서사 비평, 내러티브는 이야기를 이제 의미하죠. 예. 그리고 이제 그 내러티브가 핵심 해석에 있어서 그 핵심이 되는 거죠. 이야기. 그러니까 즉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이게 만약에 두 권으로 된 하나의 책이라고 한다면은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어떻게 구성이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하나하나 연구하는 바로 그러한 어떤 비평 방법론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양식 비평이나 편집 비평이 복음서를 다시 양식 비평이나 편집 비평이 복음서를 전체적으로 보지 못하는 결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70년대 이후부터 복음서를 하나의 이야기로 보고 복음서를 하나의 이야기로 본다는 거예요. 스토리로 본다는 거죠. 그리고 그 전체적 문학성을 통해서 의미 체계를 파악하려는 시도입니다. 70년대 이후니까 사실 양식이나 편집 비평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20세기 중반 바로 이전부터 시작된 그런 비평 방법론이라고 우리가 본다면, 이제 학자들은 양식 비평이나 편집 비평은 한계가 있어. 전체적으로 보지 못해. 그러면 우리가 복음서를 적절하게 잘 해석하기 위해서는, 그 의미를 잘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걸 좀 더 이야기로 이제 이야기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이제 본문 그 자체가 중요하게 되는 것이죠. 이야기로 좀 보면서 접근하는 게 중요하겠어. 이런 식으로 1970년대 이후부터 이제 좀 방법론이 달라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좀 발전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현재 활발하게 이용되는 방법 중 하나인 서사 비평은 학자들이 성서 각건을 하나의 이야기 형식으로 이해하며 마가의 이야기나 또 누가의 이야기나 요한의 이야기나 마태의 이야기로 그렇게 이제 스스로 주장을 하면서 자기의 주석들을 이제 써 나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현재 활발하게 이용되는 방법 중 하나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이건 이제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저도 영국에서 이제 공부를 했지만, 영국에 가시면은 저기 잉글랜드 쪽에 셰필드 유니버시티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제 그쪽에 공부하고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한국의 교수님들 중에서 이제 그분들 중에서 많은 경우 제가 알고 있는 동료 교수들도 동료 교수들 일부도 이제 이런 방법론으로 접근했었는데, 어떤 분은 이제 구약을 했을 때 그 구약 한 사람 역시도 서사비 평강본론으로 이야기로 보는 거죠. 어떤 사람은 사도행전을 가지고 썼을 때도 이건 이야기로 보고, 어떤 사람은 또 복음서를 연구한 사람도 서사비평 방법론으로 접근한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굉장히 현재 활발히 이용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학자를 저기다 적었는데, 이를테면 마가의 이야기다, 로저라고 하는 학자가 마가복음을 하나의 이야기로 보는 거죠. 그 다음에 탄네일이라고 하는 학자는요, 누가복음을 누가 이야기로 보는 거예요. 이야기로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스트라이브는 요한복음을 요한의 이야기로 보고, 킹스베리는 마태복음을 마태의 이야기로 보면서 성서 각권을 하나의 이야기 형식으로 이해해서 접근해서 주석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거 자체가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들어가서 보자면, 이 방법은 본문을 통해 추측이 되는 가상적인 저자와 제가 읽고 나중에 좀 설명 더 드릴게요. 가상적인 저자와 본문이 가정하고 있는 가상적인 어떤 독자를 본문의 저자와 독자로 생각하며 본문을 연구한다. 왜냐하면 실제 저자와 실제의 독자는 알기 어려울 뿐 아니라 본문 중심의 연구에서는 그들을 알 필요도 없기 때문이다. 아까 우리가 위에서 이제 본 것처럼 본문 중심의 연구와 지금 서사 비평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어떤 관계인데, 본문 중심으로 보는 사람은
사실은 저자에 관심이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방법론으로 글을 쓰는 사람은 이제 이들은 가상적인 저자, 가상적 저자, 실제적인 저자라기보다도 혹은 내포된 저자, 함축된 저자죠. implied author. 예, 암시된 저자. 마태복음의 저자는 이와 같은 이일 것이야 라고 하는 보편적으로 받아들일 만한 그러한 어떤 저자일 수도 있고요. 예, 이제 독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가상적인 저자와 또 본문이 가정하고 있는 가상적인 어떤 독자, 암시된 독자 혹은 내포 독자, implied reader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독자는 누구였을까? 내포 독자죠. 그러면 사도행전 같은 경우에는 누가가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을 통해서 보자면 우리는 데오빌로가 독자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알게 됩니다. 예, 그거는 좀 더 명확하다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이를테면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 바울의 편지 같은 경우에는 명확하죠. 독자 자체가 이를테면 저자도 여기 저자도 보시면은 어떤가요? 그 바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거의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편지 같은 경우 여기에 이제 구태여 꼭 해당된다고는 할 수 없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성서학권을 이야기할 때 마가, 누가, 요한, 마태 이런 식으로 이제 복음서를 해석할 때 이와 같은 형식을 취하게 되는데 그래서 예를 들어 마태복음의 가상적인 저자는 또 가상적인 독자는 누구인가 어느 정도 정해놓고 시작을 합니다. 예. 그렇다고 해가지고 실제적으로 아무도 몰라요. 실제적인 저자는 그렇기 때문에 가상적인 저자와 가상 본문을 딱 정해놓고 본문을 연구하는 그러한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는 이제 어떤 요소들이 중요할까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제가 줄거리, 요점, 인물, 그 다음에 설정과 무대, 예. 여기까지 이제 제가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아마 이거는 이제 두 번째 차시 넘을 것 같은데요.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가 보는 내용들이니까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되겠죠. 어떤 요소들이 중요할까라고 할 때 첫 번째는 여러분이 서사 비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줄거리, 플롯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이 플롯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를 알기 위해서 본문 이야기가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에 관심을 가진다라고. 원인과 결과를 알기 위해서. 예, 본문 그 이야기가 어떻게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는지 관심을 가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이야기가 어떻게 엮여 있는지를 보는 거죠. 누군가가 이 서사비평으로 어떤 한 본문을 연구하고 싶다라고 할 때에 그 앞뒤전후 문맥을 보는 것 이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면 그 본문을 구태여 연구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이유와 그리고 그 이유로 인해서 알게 되는 결과가 있을 텐데 그래서 원인과 결과를 알기 위해서 본문 이야기가 어떻게 발전했는지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예. 중요한 요소로 이야기의 길이, 그 길이가 길게 구성되어 있는지 혹은 짧은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아주 가볍게 그러면서 중요하게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야기들의 어떤 연속성은 어떻게 되어져 있는가. 예를 들면 누가복음 15장을 여러분 딱 펴서 보시면은 거기에 세 가지 비유가 나오죠. 처음에 잃어버린 양. 그래서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잃었을 때에 그걸 찾음으로 인해서 얻는 기쁨. 그 다음에 이런 동전, 드라크마죠. 동전 하나 찾아서 얻는 기쁨. 잃은 아들, 탕자의 비유. 이 세 가지 이야기들이 어떻게 연속성 있게 구성되어져 있는가 하는 부분들도 줄거리를 파악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죠. 누가는 왜 이 이야기를 누가복음 15장 안에 한꺼번에 이걸 다 집어넣었을까? 누가의 의도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다음에 또 이야기를 통해서 이 플롯인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뭘 보실 수 있어야 되냐면은 어떤 충돌이 있는가? 예수님과 유대 지도자들 간에
어떤 충돌이 나타나고 있는가? 예, 바리새인들에게 왜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이요 라고 이야기했을까? 왜 예수님은 화 있으리 너희 서기관이요 라고 이야기했을까? 라고 하는 어떤 저 충돌 상황을 이제 볼 수 있는 거 줄거리 속에서. 이거는 뭐 다양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은 저 여러분들에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연속성이 어떤지, 그 다음에 또 어떤 충돌 양상이 나타나는지, 사두개인들과의 충돌, 그뿐만 아니라 영적인 어떤 존재들과의 어떤 충돌, 이런 부분들도 있죠. 귀신들과의 어떤 예수님과의 어떤 마찰, 이런 부분들, 영적 전쟁과 같은 그런 부분들, 이런 것들을 찾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 어떤 요소들이 중요한가 서사비평에서 먼저 줄거리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예. 그 다음에 이제 요점인데 이건 이어지는 강의에서 바로 제가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